그들은 한때 그랬던 것 같아요. 파워 커플이었죠. 결혼도 했고 틱톡 스타이기도 했어요. 좋아, 진실을 말할게. 네가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아. 하지만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두려워했다고 해. 그리고 한 아내가 남편을 소아성애자라고 비난하는 이 영상을 올린 몇 주 후 소름 끼치는 신고 전화가 911로 걸려왔어. 하지만 나는 대경에서 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고 우는 소리를 들었어. 대경에서 뭔가 큰 소리가 났어. 이제 그 둘 다 죽었어. 그가 그녀의 집 안에서 폭력을 휘두르기 전 닫았던 끔찍한 혐의와 사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지 저희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로앤크라임의 온 더 케이스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이 오클라호마 사건의 중심에 있을 수 있는 소셜미디어 흔적을 보는 것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촉발했을지도 모르는 게시물과 이를 막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법원 명령을 보는 것도 무섭습니다. 저처럼 틱톡에서 이 보이링을 계속 봤다면 그냥 사세요. 아래 링크로 구매하세요. 정말 귀엽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사라 길슨입니다. 그녀는 털사에서 활동하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녀는 틱톡에서 14,000명 넘는 팔로워를 보유했고 소셜미디어는 라이프스타일 중심이었습니다. 패셔너블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매 아이디어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아이들은 이제 엄마 없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사라는 또한 더피라는 성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법적으로 48세의 제레마이아 더피, 즉 션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입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그는 더프데디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틱톡에서 많은 팔로워를 보유했고 게시물은 이전 계정에서 올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운영하는 틱톡 메인 계정 더프데디1은 34만 7천여 명의 팔로워를 보유 중이며 현재는 비공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라가 최근 소셜미디어에 션에 대해 올린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봅시다. 최근 몇 주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라가 7월 11일에 자신의 틱톡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이게 요즘 유행이에요.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넷플리티션 스플릭스 다큐처럼 앉아있죠. 사라의 게시물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곧 이혼한 남편에 대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공개를 대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 사람이 소아성애자인 건 알았어요. 그리고 그 게시물은 조회수가 1,700만 회가 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글을 볼 때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던 거지? 하지만 법원 기록을 살펴보면 더피 가족에게 항상 순탄한 일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오클라호마주 법원 네트워크입니다. 오클라호마에서 사건을 취재할 때 정보를 얻으러 가는 곳이죠. 그리고 카운티에 따라 오클라호마에서는 서류를 얻기가 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주 밖에서 전화할 때는 더 그렇죠. 하지만 OSN, 이 데이터베이스는 사건의 첫 페이지에서 꽤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레마이아 더피를 검색해보면 6월 10일에 사라가 그를 상대로 보호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션이 사라의 집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며 항상 그녀로부터 100야드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같은 날인 6월 10일 또 다른 여성이 제레마이아 션 더피를 상대로 보호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서 판사는 션에게 100야드 이상 떨어지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상 아이와 아이의 집에서 100야드 이상 떨어지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6월 20일에 이 바다 영상을 올렸고 영상에는 그리고 그는 정말 그렇게 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의 캡션은 더 길었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용하자면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위로와 기도 그리고 상품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상실의 슬픔 속에서 최악의 일을 받아들이려 애쓸 때 저는 오로지 제 아이들과 그들의 행복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들의 안전과 정신 건강입니다. 우리는 괜찮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은 없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자, 이것이 6월에 보호명령이 내려지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과 방금 보신 게시물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클라호마 신문에 따르면 사라가 아닌 다른 여성이 신청한 보호명령의 주인공은 15세 소녀의 어머니인데 이 소녀는 더피가 청소년 농구 코치였기 때문에 그의 팀에서 농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장에는 또 다른 코치가 그를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15세 소녀와 키스를 하고 애무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녀도 어머니에게 더피가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호텔로 초대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입막음을 하려고 돈을 줬다고 합니다. 경찰은 MBC 뉴스에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코치가 이 특정 청소년 선수에게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신고가 여러 주의 여러 법집행 관할 구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오클라호마 신문은 사라가 제출한 서류에서 더피가 자살하겠다고 위협했고 도망쳤으며 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6월 보호명령이 접수된 후 션을 차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것이 사라가 션 더피를 상대로 보호명령을 신청한 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2021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라는 보호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사라가 법정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션과 사라는 아직 함께였던 것 같습니다.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난주 뉴스가 나온 후에 실제로 오클라호마의 한 지역 텔레비전 기자가 올해 초 더피 부부를 다른 주제로 인터뷰했다고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션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사라를 지키는데 큰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밤 11시 15분경 경찰은 신고를 받고 오클라호마 콜린스빌의 한 부부집에 출동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저는 배경에서 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고 울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배경에서 뭔가 큰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은 사라의 집으로 급히 출동했고 몇 분 후에 신고 접수 요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주 전에 미성년자와 키스하다가 적발돼서 우리가 찾고 있던 그 나이 많은 남성이요. 경찰이 사라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녀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션도 그곳에 있었고 둘 다 머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경찰은 션이 사라를 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에 따르면 션은 이후 스스로에게 총을 쐈습니다. 이제 션이 직면했던 혐의들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가 여전히 풀려나 있었고 구금되지도 않았으며 정식 기소도 되지 않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NBC 뉴스에 따르면 션은 오세이지 부족의 일원이었고 혐의가 제기된 성적 학대는 부족당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 당국이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미성년자에 대한 외설적 추행 혐의로 사건을 미국 연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경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이번 사건은 미 원주민 자치구역에서 연방중대범죄법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외설 성추행 범죄 보고서는 검토를 위해 미국 연방검찰청에 전달됐습니다. 이로 인해 오하소 경찰서의 이번 신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부를 양쪽에서 모두 알고 있던 사람들도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션에게 어두운 과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션의 전 부인은 TMZ에 그와 20년간의 관계 동안 여러 번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폭력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션이 셀러리 사라를 총으로 쏴 죽인 후 자신에게 겨눴다고 합니다. TMZ에 따르면 그녀는 충격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소아성애자라는 의혹을 제기한 틱톡 게시물만이 이 치명적인 폭력의 원인이 아니었다고 믿었고 또한 션은 질투심이 강한 면도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연인이 자신을 떠난다는 생각은 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사라의 전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가 피플 매거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녀는 가정폭력이 당연한 관계에 갇혀 있었고 저는 수년간 그녀에게 그 남자에게서 벗어나라고 애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 남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모든 방법으로 돕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통제하는 듯 했고 그녀는 벗어날 수 없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라일 랜더스가 피플 매거진에 밝힌 내용입니다. 그녀가 죽기 이틀 전 사라는 틱톡에 이것을 올렸고 이것이 마지막 게시물이었습니다. 그녀가 배 뱃머리에서 물을 바라보며 서 있었고 방금 그게 뭐였든 다시는 나를 찾지 않기를 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녀 두 자녀를 위한 고펀드미 기금 모금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는 일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사라는 정말 훌륭한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일을 했고 자녀들은 그녀의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으며 아이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삶을 주는 것을 꿈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잭 라이스 형사 변호사, 전 검사, 전 CIA 요원과 함께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건들 예전에도 보호명령이 있었고 분명히 지난 한 달 동안에도 몇 건의 보호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면 말로 표현 못할 만큼 비극적입니다. 전직 검사이자 변호인 측에서도 일해보셨고
가정폭력 사건들도 보아오신 입장에서 숀 더피와 세라 게이슨 사건에서 지금까지 가장 두드러진 점은 무엇인가요? 네, 이건 정말 참혹합니다. 제 말은 이게 정말 참혹한 이유는 이게 예견된 일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가정폭력, 가정 내 폭행 통계를 보면 그리고 언제가 가장 위험한지에 대한 통계를 보면 바로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6월 10일에 대해 이야기 중입니다. 그녀가 갑자기 보호명령, 즉 OFP를 받으러 가기로 결정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9일에 경찰이 말하길 그가 실제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될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녀는 10일에 결정합니다. 그때가 바로 이를테면 굳이 말하자면 방아쇠에 당기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위험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이것이 전국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특히 여성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살해된 여성의 약 절반이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중 약 절반이 그들이 떠나기로 결정할 때 일어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숫자를 보면 수천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때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직면한 어려움입니다. 이 일이 단순히 양측이 각자 갈 길을 가는 평범한 사건이 될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될까요? 문제는 오클라호마뿐 아니라 전국 판사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면 2021년에 사라가 보호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정 심리에 출석하지 않아서 그게 기각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계속 이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루다 보면 이런 일은 결코 이런 관계가 항상 나쁘진 않았어요. 좋은 때도 나쁜 때도 있었고 때때로 아주 어두운 순간도 찾아왔죠. 그러다 누군가가 다시 그 관계로 이끌기도 해요. 그리고 2021년을 되돌아보면 분명히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화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법적 시스템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보고 있는 숀 더피 같은 사람이 폭력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의 전 부인은 TMZ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폭력적인 사람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네, 그녀는 보호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있어요. 어쩌면 그들이 다시 만나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이런 우려가 남아있죠.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 이건 정말 큰 경고 신호였어요. 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이 질문에 아무도 답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 사건을 보면 정말 이 여성을 보호하려면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게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죠. 크리스, 제가 수년 동안 해온 일 중 하나는 변호사들에게 OFP를 신청하려는 의뢰인을 어떻게 대리하는지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보호명령이죠. 또는 접촉 금지 명령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법 체계가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아온 것 중 하나는 누군가가 겪는 트라우마의 양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OFP를 받으러 가나요? 그런 경우 중 얼마나 많은 건이 또 다른 보호 명령을 거듭 신청하러 가기 전에 중도에 포기되나요?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나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사법 시스템이나 법률 시스템이 개입해서 피해자나 고소인에게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원이 개입해서 이렇게 말하길 원하십니까? 당신은 성인이지만 우리가 당신보다 더 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걸 원합니까?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게 답답한 지점입니다.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말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당신보다 더 잘한다고? 그게 바로 이걸 어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맞아요. 이건 그런 예 중 하나로 변호사가 아닌 입장에서는 2021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그녀가 보호명령을 신청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위험한가? 라고요. 그리고 저도 알아요. 그게 또 한편으로는 무고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요. 만약 그게 단순한 오해였다면 그러니까 분명히 이번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다루고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녀가 소셜미디어에 올라가서 그를 소아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길 원했다는 사실 같은 혐의들을 보면 그녀가 알고 있던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는 성범죄로 기소될 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왜냐면 두 사람 모두 적어도 오클라호마 현지에서는 틱톡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소셜미디어가 이 상황을 얼마나 복잡하게 만드는지 알게 되죠.
갑자기 폭력적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한지증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자기중심적이거나 나르시시스트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공개되었을 때 생기는 개인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제외하고 그런 일이 누구에게든 일어났을 때 그들의 반응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그 모든 다른 특성들을 그 사람에게 더 씌워보면 그것이 실제로 그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하는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크리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이 질문을 어떻게 다루시나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OFP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형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보호명령을 신청하러 갈 때 법원에 가서 이 사람이 나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믿는 이유가 이렇게 많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형사법원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즉 수사 자체에 경찰관이나 경찰들이 관여하는 독립적인 중재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질문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OFP를 신청할 때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럴 때 경찰이 자동으로 개입해서 이걸 잠재적인 가정폭력 사건으로 조사해야 하는 건가요? 그녀에 대한 가정폭력, 아이들에 대한 가정폭력, 어떤 형태로든 가정폭력이 있을 때 그런 상황 자체만으로도 경찰이 그녀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개입해야 할까요? 물론 여기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자동으로 그렇게 개입한다면 경찰이 갑자기 모든 일에 관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아는 일부 사람들이 처음부터 OFP를 신청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딜레마가 보이시나요? 네, 맞아요. 이런 경우엔 지나고 나면 경고 신호들이 명확하게 보여요. 이럴 때마다 더 개입할 수도 있었고 이 남자를 사회에서 격리할 수도 있었겠구나 싶어지죠. 그리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게 그 성범죄 사건, 즉 미성년자에 대한 외설적 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젊은 여성도 떠오르죠. 그게 바로 그가 결국 기소될 예정이었던 혐의였으니까요. 그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누군가가 보호명령을 위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 이 일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면 션더피가 그녀의 집에 갔는데 그 집은 그가 그녀에게서 100m 또는 100야드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 범위 안에 있죠. 그럴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각 관할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는 오클라호마지만 전국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상상해 봅시다. 그가 그 보호명령을 위반한다면 예를 들어 100야드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든지 전화도 하면 안 되고 문자도 보내면 안 되고 페이스북으로 뭔가를 보내서도 안 되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 하나라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위반하면 그것은 자동으로 형사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제 당신이 하는 일은 법원 명령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녀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법원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것은 형사사건이 됩니다. 이런 경우들 중 많은 경우와 여러 관할구역에서 이것들은 형사범죄로 보면 비교적 경미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경범죄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중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즉, 이 범죄들은 빠르게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범죄, 두 번째는 경범죄 또는 가중경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적어도 제 관할 구역에서는 10년 동안 세 번째로 적발되면 자동으로 중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전과 기록에 따라 경범죄라도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보호관찰 위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경찰이 이 시스템에 개입한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경찰을 더 일찍 개입시키는 거죠. 아니면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OFP가 접수되고 판사가 서명한 후에 경찰을 개입시키는 건가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이 개입하게 되는 거죠. 목적은 이런 일을 막는 것이고 이상적으로는 OFP 자체만으로도 충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결과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OFP 위반뿐만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알다시피 저는 솔직히 이게 전체 사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형사수사에 관해서는 그는 청소년 농구 코치로서 그의 농구팀 소속이었다고 전해지는 15살 소녀를 키스하고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오클라호마 오하소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편으로는 션 더피가 오세이지 부족의 일원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코치로 있었다고 주장되는 학교가 원주민 땅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도자료의 인용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은 인디언 컨트리에서 연방 중대범죄법에 따른 중대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음란 추행 범죄가 적힌 보고서는 검토를 위해 미국 연방검찰청에 전달되어 이 신고 사건에 대한 오하소 경찰의 관할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그게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션 더피가 사망했을 당시 형사 수사가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소를 담당하게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게 정말 핵심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뉴욕주에 있다면 그 말은 일반적으로 연방 범죄가 아니라면 지역 관할 당국이 맡거나 주 차원에서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도 연방 정부가 개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부자 거래를 한다면 그건 연방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연방 정부가 맨해튼 남부지구에서 그 사건을 실제로 기소하는 주체입니다. 이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디언 땅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건 관할권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내부자 거래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한 부족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디언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즉, 부족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에 따라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때로는 오르가니가 있습니다. 인디언 부족들과 주 정부 사이에는 어느 정도 협력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있어서는 간단한 혐의일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일 수도 있고요. 보통은 그 지역 관할이 맡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부족 자체가 아니라면 그 지역 관할이 기소를 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성폭행이나 성추행 같은 중범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럼 연방정부 자체가 하게 됩니다. 미국 연방검찰청이 기소를 맡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 경찰이 그의 기소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조사들 중 일부는 이미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방 검사들이 미국 연방검찰청 실제로 기소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기억하세요. 그는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었습니다. 조사는 아직 상대적으로 말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와서 이건 우리 거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기소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들이 그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일은 때때로 성폭행 사건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동 음란물 사건에서도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주 경계를 넘어서면 연방 사건이 되기 때문이죠. 형사사건과 관련해 15세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절대 잊혀져선 안 되며 션 더피에게 제기된 혐의는 그녀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그는 사망했으니 더는 피고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혐의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는 이미 여기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제기된 것처럼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을 위해 더 이상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정말 잔인한 일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피해자니까요. 맞아요. 그녀는 피해자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문제는 형사사건이 없다는 거죠. 형사사건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기소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소송을 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녀의 가족이 그녀를 대신해서 더피의 상속재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녀는 적어도 약간의 위안이나 어쩌면 치료, 어쩌면 앞으로 나아가고 이제 겪게 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애 때문에 적어도 그가 했다는 혐의 때문에요.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겠죠.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정말 끔찍하고 참혹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후에 가정폭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그의 행동에 분명히 경고 신호들이 있었던 걸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기까지 온 거죠. 정말 끔찍합니다. 잭 라이스는 형사 변호사이자 전직 검사, 전직 CIA 요원입니다. 항상 로앤크라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앤크라임의 온 더 케이스를 마칩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저희를 구독해주시고 피콕에서도 스트리밍 중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